안녕하세요. 저는 70살 황정숙입니다. 평생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연금으로 혼자 살고 있어요. 33년 동안 우체국에서 일하다 보니 국민연금 1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56살 때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계속 혼자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제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특히 아무도 없을 때 위급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사실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 다닐 때부터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았고 아파트 한 채도 장만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요. 우체국에서 일할 때는 제가 책임자였어요. 작은 동네 우체국이라 직원이 서너 명뿐이었지만 마지막 15년은 국장으로 일했죠. 업무가 많았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좋았어요. 우체국에 오시는 동네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특히 즐거웠죠. 그러다 66살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퇴직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110만 원씩 나오니 괜찮겠다 싶었어요. 퇴직하고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도자기 교실에도 다니면서 취미생활을 즐겼죠. 남편이 일찍 떠난 후 혼자 살다 보니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요. 아들은 멀리 캐나다에 이민을 갔고 딸은 남편 직장 때문에 부산에 살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익숙해져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퇴직 후 3년째 되던 해에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재발했어요. 예전에도 한 번 있었지만 그때는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 회복이 더뎠고 통증도 심해서 2달 넘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기간에 약값과 병원비로 꽤 많은 돈이 나갔어요. MRI 촬영하고 물리치료 받고 침 맞고 한 달에 의료비만 60만 원 가까이 들었죠. 다행히 국민연금이 있어서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여유 있게 쓰던 돈을 절약해야 했어요. 그리고 디스크 때문에 취미생활도 많이 포기해야 했고요. 도자기 교실에는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어요.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 너무 아팠거든요. 친구들과 만남도 줄었어요. 외출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다 69살 때 정말 무서운 일을 겪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나 싶었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졌어요. 왼쪽 팔까지 저리고 아파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구급차가 오기까지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1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혼자 집에 누워 있는데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여기서 쓰러져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자 정말 무서웠어요. 남편처럼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다행히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저를 병원으로 옮겨주었고 진단 결과 협심증이라고 했어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 119에 전화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의사 선생님은 증상이 오기 전부터 이미 심장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혼자 살다 보니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고 누가 체크해 줄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병원비도 문제였어요. 스텐트 시술과 입원비로 200만 원 이상이 들었고 퇴원 후에도 계속 약을 먹어야 했어요. 한 달에 약값만 15만 원 정도 나갔죠. 국민연금 110만 원에서 약값 15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30만 원, 식비 40만 원 정도 쓰면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조금씩 까먹게 됐어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두려움이 시작됐어요. 혼자 집에 있는 게 무서웠어요. 밤에 자다가 또 그런 증상이 오면 어떡하나, 이번에는 119에 전화도 못하고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작은 가슴 통증에도 놀라서 병원에 갔다가 오기도 했죠.
그때 아들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캐나다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어요. 손자도 볼 수 있고 의료 시스템도 좋다고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평생 살아온 한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새 출발하는 게 두려웠어요. 게다가 영어도 못하고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고 아들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대신 비상벨 서비스에 가입했어요. 집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문제가 생기면 누를 수 있게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 드는 서비스였는데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도 등록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요. 일주일에 2번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집에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서비스였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어요. 전화는 잘 받아야 하니까요. 만약 제가 쓰러져 있다면 전화를 못 받을 테고 그럼 그 선생님이 바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결국 딸에게 연락했어요. 부산에 사는 딸에게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딸은 남편 직장 때문에 쉽게 서울로 올 수 없다고 했어요. 대신 저보고 부산으로 오라고 했죠. 부산에는 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딸 가족과 가까이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서울 아파트를 월세 놓고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서울 아파트는 다행히 역세권이라 월세가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110만 원에 월세 100만 원까지 해서 210만 원으로 부산에서 살게 됐어요. 딸의 집에서 지내기는 좀 그래서 딸네 집 근처에 작은 빌라를 월세로 구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부산으로 이사하고 나니 안정이 많이 됐어요. 딸이 일주일에 2-3번 들러서 살펴주고 필요한 것도 사다 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딸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됐어요. 딸이 소개해준 동네 복지관에 다니면서 요가 수업도 듣고 노래 교실도 다니게 됐거든요.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같이 점심도 먹고 하면서 외로움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의 생활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딸 가족이 근처에 산다고 해도 매일 볼 수는 없었고 아무래도 사위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살던 때처럼 단골 병원이나 친한 이웃도 없었어요. 또 하나 문제는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거였어요. 월세 45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20만 원, 식비 40만 원, 의료비 20만 원 정도 들고 잡비까지 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은 써야 했어요. 연금 110만 원에 서울 월세 100만 원에서 210만 원 수입이 있었지만 그래도 매달 조금씩 퇴직금을 까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점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80살, 90살까지 살면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요. 그래서 작은 일자리라도 구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69살에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을 쓰려는 곳은 없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노인 일자리는 월 27만 원 정도를 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체력이 좋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아이들 등하교를 돕는 일이었는데 제 건강 상태로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복지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이 110만 원이라 기초연금은 많이 받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했어요.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을 8만 원 받게 됐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죠. 그렇게 부산에서 1년을 살았는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엉덩이 뼈를 다쳤어요. 요양병원에 열흘 정도 입원했는데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지금도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같은 병실에 계신 80대 할머니를 봤어요. 그분은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반신마비가 왔는데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병원에 와서 돌봐주고 계셨어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저를 돌봐주겠지만 그러면 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바로 실버타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실버타운이라고 해봤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양병원처럼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싶었죠. 부산에 있는 여러 실버타운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시설이 괜찮은 곳은 입소비가 너무 비쌌어요. 보통 입소비가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하고 월 생활비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제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조금 시설이 떨어지는 곳은 입소비가 1억 원 정도 하고 월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도 그건 너무 열악해 보였어요. 고민하다가 다시 복지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노인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 개인 방도 있고 관리자도 있어서 위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65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그곳을 방문해 보니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개인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공용 공간도 넓고 아늑했어요. 같이 생활하는 어르신들도 친절해 보였고요. 고민 끝에 노인공동생활 가정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혼자 사는 것의 위험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에요. 딸도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딸 입장에서도 저를 매일 돌볼 수는 없으니 이렇게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70살이 되던 해에 노인공동생활 가정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여럿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부딪히는 일도 있고 내 집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불편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같이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정도 들고 매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니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안전하다는 거였어요.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어서 위급 상황이 생겨도 바로 대처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사한 지 2달쯤 됐을 때 밤중에 심장이 아프고 호흡이 가빠져서 관리자를 불렀어요. 관리자가 바로 119에 연락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약을 잘못 먹어서 생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때도 혼자 살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지금은 이곳에서 생활한 지 6개월이 넘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요. 개인 공간이 작아서 불편할 때도 있고 다른 분들과 생활 습관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외롭지 않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안정됐어요. 월세 65만 원, 개인 생활비 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110만 원에 기초연금 8만 원, 서울 아파트 월세 100만 원까지 해서 한 달에 218만 원의 수입이 있으니 매달 10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어요. 이제는 퇴직금을 까먹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이런 제 경험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후에 중요한 건 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 준비는 필수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건강, 안전, 그리고 정서적 안정.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뤄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안전망을 꼭 마련해 두세요. 가족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해요. 저처럼 노인공동생활 가정이나 실버타운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지역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외로움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삶의 질도 떨어뜨리니까요. 저는 지금 함께 생활하는 분들과 친구가 되어 외로움을 많이 극복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같이 산책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가끔은 다 같이 근처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딸이 와서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해요. 아들도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와서 만나고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제가 걱정했던 외로움과 안전 문제가 많이 해결됐거든요. 물론 가끔은 내 집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마음대로 요리하고 TV도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보고 그런 자유로움이 그리울 때가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내가 쓰러지면 누가 발견할까? 내가 아프면 누가 병원에 데려갈까? 그런 걱정이요.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후 준비는 일찍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 살게 될 가능성도 꼭 염두에 두고 준비하세요. 제 주변만 봐도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정말 많아요.
자녀들이 있어도 같이 살기는 어렵고 배우자와 사별하면 혼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안전망을 마련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노년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